경술국지 100년을 맞이하는 2010년 여름,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조심스레 열리는 유물수장고에 100년 전 과거로 통하는 시간의 문. 이곳 수장고 안에서 막 꺼낸 두 장의 유리원판 사진을 만난다. 거기에 보이는 허물어진 석탑의 모습. 이 사진은 과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찍었으며 우리에게 어떤 지난날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일까?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 절터. 텅 빈 절터의 한 곳에서는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수리가 한창이다. 많은 구경꾼들과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탑의 부재를 조심스레 하나씩 드러내는 작업이 이어지고 마침내 가운데 심주를 드러내자 뜻밖에도 이곳에서는 1400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백제시대의 소중한 유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불사리를 담았을 금제 사리오 옆에서 발견된 사리 봉안기. 서동요의 내용과는 달리 정작 이곳에서 확인된 백제 왕비의 정체는 사택적덕의 따님. 삼국 유사에 수록된 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가 흔들리는 순간이다. 지금 그럼 여기는 미륵사탑 발굴이 다 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약간 미진한 부분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의 뭐 완료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백제의 목탑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 석탑의 해체 수리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1년 11월.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 대공사다. 일제에 의해 시멘트 세례를 받은 이 석탑을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해체 복원 공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폐콘크리트 잔해물만 수십 톤이 넘는 분량이었다. 일찍이 식민통치기구의 정점에 있던 조선총독부가 허물어져 있던 이 석탑을 제대로 복원 처리하지 않은 채 주변에 흩어진 부재들을 대충 수습하는 정도로 석탑의 외형만 갖추었고 여기에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소재였던 시멘트를 붓다시피 서둘러 발라버린 것이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 흉측한 몰골로 변한 단초였다. 응급수리공사라는 명분으로 조선총독부가 석탑에 손을 댄 것이 1915년 12월 식민 강압통치 5년째가 되던 해에 벌어진 일이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콘크리트 안에 원래의 돌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보수 당시에 석탑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고 무너진 상태에다가 콘크리트를 덮어 씌운 응급보수의 성격입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은 그 옆에 철근이 박혀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옥계석, 그러니까 지붕돌이죠. 옥계석에 떨어져 나간 부분을 그 당시에 콘크리트로 보용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 미륵사지 석탑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지금 현재 문화재 현장에서 보시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문화재와 좀 맞지 않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고요. 당시 그 미륵사지 석탑의 구조적인 상태로 봐서는 좀 더 그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예술지연구 속편. 1911년 조선총독부가 펴낸 조선유적조사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다. 그리고 이것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응급수리공사에 관한 최초의 아이디어가 수록된 보고서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지급수선이 필요한 유물 목록 가운데 미륵사 석탑을 지목하면서 수리비 약 5만 원, 응급수리비 약 2천 원이 필요하다는 구절이 표시되어 있다.
이 의견을 제시한 장본인은 세키노 타다시. 그가 이끄는 조사단 일행이 익산 미륵사지에 당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0년 12월 3일이었다. 그가 이곳에서 목격한 미륵사 석탑은 한쪽 면만 외형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을 뿐 원래 몇 층이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붕괴된 모습 그 자체였다. 콘크리트 범벅이 된 미륵사 석탑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첫째는 그때 당시에 그 익산 미륵사지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쓴 재료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 당시로서는 강도가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형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장점을 지닌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재료였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외부에 노출되면서 수분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미륵사지의 주 재료인 하강암을 훼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시멘트 페이스트가 계속 이제 이렇게 적어지면서 그 시멘트 표면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앙선 철도의 열차가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안동 신세동 7층 전탑의 주변 풍경이다. 이곳은 일제에 의한 무분별한 수리 공사로 문화재의 원형과 가치가 크게 훼손된 또 다른 사례다. 겉으로 보이는 당당한 자태와는 달리 시멘트로 둘러놓은 기단부의 형태가 볼썽사납다. 이 벽돌탑을 처음 조사하고 사진으로 담아낸 사람 역시 세키노 타다시. (1912년) 그의 조사 이후 오래지 않아 이 탑은 안동 지역의 다른 전탑들과 더불어 수리 대상 유물로 지목됐고 우리 눈앞에 남아있는 저런 처참한 몰골은 바로 그러한 수리공사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조선 고적 조사 약보고. 이는 식민 통치기로 접어든 직후 조선 총독부가 해마다 펴낸 고적 조사 보고서의 일부다. 조선 고적 조사는 본격적인 식민 지배가 개시될 무렵부터 고적 유물의 분포 현황과 향후 수리 보전 계획에 대비한 기초 자료를 세밀하고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조선 전역을 직접 탐방한 이 고적 조사의 중심 인물은 바로 관야적, 즉 세키노 타다시였다. 그는 동경제대 건축과 교수로 1902년 35세 나이에 한국의 주요 유적지를 두루 조사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그가 고적조사의 임무를 부여받고 다시 우리나라에 나타난 것은 비록 국군은 기울었으나 엄연히 대한제국의 국채가 존재하던 1909년 가을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도와 조사 임무를 수행할 두 사람의 조수가 함께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야치 세이이치. 그리고 또 한 사람, 동경제대 건축학과를 갓 졸업한 젊은 건축학도 쿠리야마 슈니치였다. 야치이는 동경제대 사학과 출신으로 역사 고고와 관련한 자료 정리와 특히 사진 촬영은 그의 몫이었다. 그리고 쿠리야마에게는 건축 관련 도면의 정리와 조사 현장의 실측 업무가 주어졌다. 그들의 첫 임무는 한국의 고건축물들을 조사하는 일이었다. 표면적인 구실은 대변혁기에 사라지는 유물의 현황 파악이었다. 긴급한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한 사람은 탁지부 차관이자 탁지부 건축소 소장이던 아라이 켄타로. 세키노 일행은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유물에 대해 일일이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향후 보존 수리 계획에도 활용할 것을 미리 대비케 했다. 세키노가 이제 1909년부터 통감부하고 총독부의 촉탁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고건축물을 비롯한 이제 그 유적 유물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원래 조사 목적이 등급 판정을 내리는 거였고,
그 결과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모든 유물과 건축물을 조사해서 갑, 을, 병, 정 4단계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 사람이 나라현의 기사로 동경제국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나라현 기사로 한 몇 년 근무하면서 일본 나라에 있는 그 일본의 오래된 1000년 이상 된 목조 문화재를 많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사한 것을 가지고 역시 이제 5등급으로 그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조사는 보존을 위한 조사였고 우리나라에서의 조사는 통감부가 처음에 그 지시한 대로 새로운 이제 식민지 통치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옛날 것을 부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가 있던 이 해에도 그들의 고적 조사는 지속됐다. 다만 이번에는 그들을 촉탁한 주체가 조선 총독부로 바뀌었다는 것이 달랐다. 한 번 조사 때마다 그들이 육로로 이동한 총 거리는 1600km 남짓, 무려 4000여리의 대장정이다. 말을 타거나 도보로 직접 이동한 답사 행로는 실로 엄청난 거리였다. 그 당시 고적조사의 한 장면에 대한 야치의 말이다. 아침에 피를 무릅쓰고 사자 빈신사지와 월광사지를 조사했으며 오후에 월악산을 넘어 80리의 여정을 단숨에 단양읍까지 내달렸습니다. 짧은 겨울해가 저물기 전에 당도하기란 곤란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행은 피로한 기색도 없이 중령의 험한 길을 넘어 마침내 경상북도에 들어섰습니다. 구리야마도 세키노 교수의 추도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선생은 키는 작지만 콤파스는 되도록 넓게 뻗어서 상당히 걸음이 빨랐고 음식물에 대해 좋고 싫음을 말함이 없이 아무렇지 않게 조선 음식을 드셨으며 반드시 매일의 조사를 정리하거나 일지 등의 기록을 밤늦게까지 해서 일을 마친 뒤에야 쉬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경대학교 건축공학부. 이곳에는 세키노 교수 일행이 조선 고적 조사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남긴 다수의 기록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가 작성한 일록에는 매일매일의 행로와 조사 일정에 관한 내용이 한 장의 카드에 축약 정리돼 있다. 午前8時半、釜山に着と、日本からですね、バカンフェリーの高麗丸に乗って、夜走って朝8時に釜山に着いて、そこから、自動車で慶州に行きまして、7月の、9日にですね、慶州に着きまして、仏国寺まで、調査に行っていると。ここに日々どこに行ったかという、何時どこどこという時間列で調査した場所が書かれています。1枚のカードに1ヶ月間のことを記しています。で、1日に1行で何時どこに行ったかというその記録として日録が書かれています。で、これとは別にですね、その調査したフィールドカードというのがまた別にありまして、そういうカードとこの日記を合わすとその調査の全体像が分か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これはソウル 매일의 일록을 정리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으로 간주된 것은 바로 필드 카드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그것은 조사 연구의 가장 1차적인 기초 자료였기 때문이다. 関能先生はですね、その調査する時の一つの原則としてまず写真を撮ること、それから図面を撮ること、それから記録を撮るというこの3つを徹底して行っています。で、そのうちのですね、記録を取るということが、このフィールドカードに書かれてまして、その現場で気がついたことをメモして、でなおかつ、毎日旅館に帰った後気づいたことをこれに付け足すということで、このフィールドカードが基本になって、関野先生の研究が進んで、論文を書く時の資料としてもこのフィールドカードというのが本人の役に立って使われています。 지나치다 할 만큼 엄격하게 조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만 몰두했던 세키노 타다시와 그 일행.
조선의 고건축물은 물론이고 여타의 유물에 속하는 것도 자신들의 발길이 닿는 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주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그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4년이 넘게 꼬박꼬박 진행된 이들의 고적 조사는 과연 어떠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까? 関野先生はですね、まず日本の中での文化財調査をした後ですね、今度は朝鮮半島に渡りまして、朝鮮半島の文化財がどういうものがあるかというのを全体を調査して、そのリストを作るということを目的にして最初渡りまして、その何が文化財かということが非常に難しいわけですよね。でそれ以前にはまだ文化財という認識がほとんどなくて、で初めてその、ヨーロッパというかアメリカの近代の考えで日本に入ってきまして、それでもって今度朝鮮半島で文化財がどういうものかというものを、見ようということで調査をしまして、必ずですね昼間は外で調査をして夜は宿舎でずっとメモを書いていると。でそれ以外寝ているということで、本当に真面目に遊ぶことを知らずに調査をしたと。 초가을의 온화한 날씨에 떠난 길이 아침 저녁 선선한 기온으로 변하고 어느새 말 한 장 위에 가만히 앉아가는 것보다 도리어 걷는 것이 편할 만큼 쌀쌀한 추위가 닥쳐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한치의 오차 없이 예정된 행로를 따라 움직였다. 한번 길을 떠나면 초겨울까지 석 달이나 이어지는 빠듯한 일정이었다. 그들이 구태여 이 계절을 택한 것은 세키노 자신의 시행착오가 빚어낸 결과였다. 한국 건축조사 보고 1902년 세키노 타다시 교수가 관명에 따라 동양 건축의 개통을 연구하고자 한국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를 담아 펴낸 보고서다.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 학술보고 제6호라는 표제가 붙은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한국 미술사의 연구를 선점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공학 박사의 학위를 취득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건너온 것이 하필이면 그해 여름이었다. 그가 우리나라를 찾은 1902년 7월은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과 정확하게 겹치는 계절이었다. 당연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고 정해진 일정조차 지켜질 수 없었다. 이러한 형편은 세키노 자신이 남겨놓은 일기장을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1902년 7월 30일 내일 아침 기선이 당호를 출범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둘러 개성을 출발해 풍덕군 경천사 탑을 보았다. 날씨는 나빠져 폭우가 쏟아지고 사방은 어두워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겨우 밤 9시에 도착하여 숙소에 들었으나 모기때로 인해 잠을 잘 수 없었다. 당초 예정과 달리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던 공주, 부여나 평양 쪽은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한국 건축조사 보고가 작성된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1909년 이후 최적의 계절을 택해 진행된 세키노 일행의 고적조사. 무려 4년을 넘게 이어진 그들의 발길은 조선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었다. 부석사 무량수전이 가장 오랜 건축물이란 사실과 석굴암 석굴이 으뜸가는 불교 조각이라는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것도, 연산의 명물 개태사 철학의 모습이 담겨진 것도, 은진미륵의 거대한 모습이 사진 속으로 들어온 것도, 충주 중앙탑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이 처음으로 유리 원판에 채록된 것도 모두가 이들의 고적조사에 의한 결과물이었다. 그들이 지나는 곳마다 조선의 고적유물은 하나씩 사진자료로 담기고 그것은 그대로 장차 그들 방식의 문화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쌓여갔다. 해마다 거듭된 고적조사와 어김없이 그들이 제출한 고적조사 보고서, 여기에는 그들이 촬영한 사진 목록이 빼곡히 정리돼 있다. 1909년부터 1912년에 이르는 4년간의 조사 기간에 이들이 담아낸 유리 원판 사진의 총 매수는 무려
1,709명. 이 방대한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총독부 박물관 시절을 거쳐 해방 이후 우리의 손에 넘겨졌고 이것들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이다. 이곳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유리원판의 총 매수는 3만 8천여 장. 이 가운데 초기 수집 자료는 세키노 일행의 고족 조사를 통해 취득한 유리원판 사진이 그 근간을 이룬다. 말하자면 바로 이들의 손을 빌려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에 남겨진 고적 유물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유리 건판이라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흑백 사진 필름의 원형입니다. 1871년 영국의 매독스에 의해서 발명된 것으로서 이전의 스판 사진과 비교해서 화상이 아름다울 뿐더러 야외 촬영이 가능한 관광 재료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리 건판은 조선 총독부가 소장하던 것을 광복 후에 일괄 접수한 것으로서 약 3만 8천여 점에 이르릅니다. 크기별로 보자면 대판과 중판, 소판, 미니판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유리 건판은 근대 시각 자료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제에 의해서 파괴되고 변형된 모습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각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본의 동경대학교. 이곳에도 세키노 타다시 교수가 채록한 상당수의 유리원판 자료가 보관돼 있다. これは韓国で撮影したガラス乾板です。でどういうものかというと、開けて分かるようにこういうガラスが入ってます。私の部屋で管理している工学部で持ってるのは1万枚ぐらいですね。その中で韓国のものはどれぐらいあるわけですか？3000枚から4000枚ぐらいだと思います。3000枚から4000枚。ですからその他はどういうふうに保管されているのは？これをずっと棚の中にずっと置いてある。一般に公開されている？公開できるようなものじゃなくて大変に弱いものでして、これは何か衝撃が当たるとすぐ割れちゃうんですね。ですからかなり割れたのもあるんです。これはですから移動するときにはすごく丁寧に持って移動しないと危険なものです。 총독부 박물관의 기수로 여러 고건축물의 수리공사 감독을 전담하다시피 했던 오가와 케이키치가 수집 보관하던 문화재 자료의 일부다. 높이 솟은 덮개가 온통 지붕을 가리고 있는 이곳은 1916년 당시 부석사 무량수전의 해체 수리 현장이다. 이곳 무량수전이 가장 오랜 건축물이란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또 널리 알린 사람은 바로 세키노 그 자신이었다. 그가 이곳을 들른 때는 1912년 11월 27일. 이 건물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그는 짧은 일정임에도 비교적 상세한 조사 기록을 남겼다. 그러니까 부석사 있잖아요. 보존공사하는 감독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공학박사 세키노 선생한테 보낸 내용인데 몇 년 뒤에 벌어진 수리공사 도중에 현장에서 새로 수습된 기록과 자료들은 현장 책임자의 손을 거쳐 지체 없이 그에게 전달 보고됐다. 세키노 교수의 위상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기억된 거 찾았기 때문에 별지에 보낸다. 그게 요구의 제1의 1이니까 요 한자 일이 쭉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문화재나 고적 보존 사업들도 일본인들이 주축이 돼서 자기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이제 보면은 상당히 그 과시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게 우선 하나 보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들이 선진 기술, 특히 이제 공학적 어떤 기술을 드러내고자 하는데요. 결과는 이제 대실패죠. 엄청난 이제 실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문화재 보존 원형을 보존하는데 크나큰 이제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이곳에서 해묵은 그러나 낯익은 사진첩 몇 권을 만난다. 조선 고적 도보 1915년 제1책부터 1935년 제15책까지 20년간에 걸쳐 연속 발행된 조선 보물 고적에 관한 대표적인 사진첩이다. 수록된 사진 도판만 6,633매에 달하는 그야말로 방대한 사진첩이다. 고적 도보의 편찬에는 당연히 세키노 일행이 체록한 유리원판 사진들이 100%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외형상 편집의 주책임자는 세키노 타다시. 하지만 실무 담당자는 그의 조수였던 야치 세이이치였다. 그는 이미 고적조사 당시부터 사진 촬영을 전담한 인물이었다. 유리 원판 사진들을 책으로 엮는 일 역시 고스란히 그 자신의 몫이었다. 그의 손을 거쳐 편집된 분량은 고적 도보의 절반인 제7책까지였다. 이렇게 제작된 고적 도보는 데라우치 총독이 비서관실에 쌓아두고 외국 귀빈에게 몸소 서명하여 기증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또한 세키노는 프랑스 유학 도중 이 책으로 그곳 학술원상을 받는 과분한 영광을 누렸다. 일본 오사카 지역에 이웃한 와카야마현. 바로 야치 세이이치의 고향이다. 그가 수집 체록한 조선의 고적 유물들에 관한 자료나 다른 개인적인 기록물이 혹시 그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남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그러한 흔적을 찾아 나서는 길이다. 私韓国へ運動左へ曲がって左へ曲がって突き当たりはい三差路まだ突き当たり左へ曲がる이 집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대로 명판이 어찌된 것 같습니다. 아, 야채상 곡정 맞나? 아, 곡정. 아. 여러 해 세키노 교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고적 조사를 수행했고 특히 1916년 이후 총독부 박물관의 운영을 도맡다시피 했던 그였기에 그러한 기대는 더 높다. お会いしたことありますか？もう私は子供の頃から74までここで大きく育ってまして、で先生が女性の学長さんなさってる時も、うちの姉なんかはその女性へ通わせてもらって、向かい同士ですので。今はこっちには八井先生の子孫とかはいらっしゃらないでしょ？お嬢さんおいでててね、でご養子さんもおってねおいでてたんやけど多くなかったんよ。お嬢さんに、その先生の孫さんっていうんかな、なかったんで、ご親戚の方ご養子さんにもらわれて、でその方はまだ現役ですので東京の方にお住みです。でいつ帰っておいでになるんです。それはいつ帰ってくるかっていうのは私たち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 이제 더 이상 그가 남긴 흔적을 추적하기는 어려워질 모양이다. 1921년 부친의 병환 탓으로 조선을 떠나 후련히 일본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간 야치 세이이치. 이 야치 세이치, 예? 야치 세이치 씨, 그러니까 80세에 돌아가셨네. 조선 경성부에 대정 6년 5월에 발명을 받았다. 조선 총독부 고적 조사 위원회. 귀국길에 그가 꾸린 짐 속에는 얼마나 무수한 자료들이 함께한 건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의 묘비 앞에서 우리는 아쉬움만 가득할 뿐 결국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조선 물산 공진. 이는 조선 총독부가 식민통치 5년간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1915년 가을 서울 경복궁 안에서 개최한 대규모 박람회다. 흥례문 구역을 비롯하여 경복궁 내에 남아있던 정각들이 헐린 자리에는 박람회 전시 공간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50일간 이어진 이 행사에는 조선 전역에서 동원된 무려 117만 명에 달하는 구경꾼이 밀려들었다.
왕스자의 거처 공간이던 자선당과 비영각이 헐린 자리에는 공진의 미술관이 들어서고 그 앞 야외 전시구역에는 전국 각지에서 끌어다온 전시 유물들이 공진의 장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공진의 미술관 바로 앞에는 불교 미술의 꽃이라 부르는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 자리한 가운데 그 주위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옮겨온 내구의 석불상과 철불상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다시 그 앞쪽으로는 경기도 개성에서 옮겨온 비교적 규모가 큰 대국사탑, 즉 남계원 7층 석탑이 배치된 가운데 경기도 이천과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옮겨온 석탑들이 나란히 털을 잡았다. 이러한 유물의 선별 과정은 대부분 세키노의 보고서가 바탕이 돼 진행됐다. 그리고 공진의 미술관 안쪽에는 저 멀리 경주 남산에서 옮겨온 약사 석불 한 구와 감산사터에서 옮겨온 석불상 두 구도 가지런히 배치됐다. 말하자면 조선물산 공진회장은 우리의 소중한 유물들이 한꺼번에 제자리를 떠나 낯선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던 문화재 순환사의 현장 그 자체였다. 조선 총독부에 의해 야외 전시 유물로 수집된 문화재는 석불이 5, 부도가 하나, 철불이 5, 비석이 하나, 석탑은 무려 7에 달하였다. 이 당시 경복궁으로 옮겨진 야외 전시 유물들은 제자리로 돌려지기는커녕 총독부 박물관 시절을 거쳐 지금도 여전히 국립중앙박물관의 야외 전시구역을 장식하는 처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그런데 공진의 당시 유물 수집의 최대 피해 지역은 단연 강원도 원주였다. 이곳은 단일 구역 내 매우 다양한 유물 분포 상태를 보인 다소 특이한 지역이었다. 야치인은 1912년 원주 탐방 당시의 감흥을 이렇게 말한다. 원주군에선 제법 수확이 많았습니다. 읍 부근에는 신라말의 철불, 석불, 석탑 등이 흔해 빠지게 널려 있는 것이 경주도 놀라 맨발로 도망갈 정도입니다. 석탑도 6개가량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논밭 고랑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 유물 분포는 다양했지만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고 더구나 옮겨오기에 편한 그만한 것들이 대다수였던 사실이 유물 반출의 빌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구역의 한쪽에는 영전사 보제존자 사리탑 2기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이 석탑들은 1915년 조선 물산 공진회 때 강원도 원주에 있던 것을 경복궁으로 옮겨온 내력을 지녔다. 이 석탑을 해체할 때 탑 속에서 보제존자의 사리와 그것을 밝혀줄 탑지가 나왔다 하여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 보제존자는 고려 말의 고승 나홍화상 해근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사리탑이 출토된 원주에는 정작 영전사라는 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도대체 어떠한 혼선과 오류가 얽혀있는 것인가? 언뜻 구름이 감도는 치악산 아래로 아득히 작은 사찰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영천사다. 세키노 일행의 조사 자료에는 이 절터의 소재지를 읍동북에 있는 본부면 가마지로 적고 있다. 그리고 세키노가 체록한 절터의 이름은 전영전사. 확실하게 영전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진다고 하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3개의 탑을 보았노라고 적고 있다. 세키노의 사진 촬영 목록을 근거로 유리원판 사진 한 장을 입수했다. 뜻밖에도 이 사진에 나타난 것은 한꺼번에 3개의 석탑이 나란히 선 모습이다.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두 석탑이 보제존자 사리탑과 일치하며
나머지 하나는 박물관 야외 전시구역에 배치된 석탑 하나와 같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곳에 서 있는 석탑에 붙여진 명칭은 영전사도. 그렇다고 세키노가 표시한 대로 전 영전사도 아닌 천수사 3층 석탑.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이름이다. 조선 선조 때의 문헌자료인 이희 선생의 송화 잡기에는 고을 동북 오리쯤에 영천이라는 절이 있었다. 절이 허물어진 지 몇 해인지는 모르나 새 탑은 지금도 오떡하게 남아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로써 새 탑이 존재하는 가마지 절터의 올바른 이름은 영전사가 아닌 영천사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천사다. 현지에서는 속칭 가메기 절로도 통한다. 대웅전 옆쪽에 가지런히 수습해 놓은 불상 광배가 유난히 눈길을 끈다. 그 영천사에 있다가 일제 강점기 때 옮겨간 그 두 구의 불상 뒤에 있었던 그 광배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개체가 두 개의 광배가 이제 조각나 있는 거죠. 이 미륵 보살이구만. 예, 바로 예, 이 부처님 뒤에 있었던 광배입니다. 지금의 사찰은 옛 절터에 새로 건립한 것이다. 세키노가 사진으로 담아낸 새 탑이 있던 자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일까? 세키노 타다시 필드 카드 기록과 탑 위치를 비정해 보면, 근데 이쪽 오른쪽의 봉우리가 지금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남아 있었던 봉우리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멀리 보이는 자산이 이쪽에 그 멀리 보이는 산하고 그 많이 유사해 보입니다. 천수사 3층 석탑과 영전사 사리탑의 정체는 모두 영천사의 것으로 그 이름이 마땅히 고쳐져야 옳을 것이다. 경기도 이천시. 지금은 빽빽하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곳. 조선 물산 공진회로 촉발된 문화재 순환의 또 다른 현장이다. 유물 반출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일부러 무너진 석탑의 형태로 조형물을 설치한 공간. 바로 안흥사 5층 석탑의 원위치다. 같은 시각 이곳에서 멀지 않은 이천 시내의 또 다른 공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문화재 반환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여기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918년도에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오쿠라 키야치로라는 사람이 이천의 5층 석탑을 가져갔습니다. 그 탑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 이천 시민들이 그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염원을 담는 그러한 10만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 5층 석탑. 이 석탑은 일제강점기 이후 흔히 이천 향교방 석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조선 물산 공진회 당시 경복궁으로 옮겨졌던 이 석탑은 1918년 다시 한번 바다 넘어 저 멀리 일본으로 건너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 조선 총독부를 통해 이 석탑을 건네받은 사람은 오쿠라 키야치로. 일본의 대표적인 토목건축 재벌로 우리나라 설린상업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당초 그가 총독부에 반출을 신청한 석탑은 평양정거장 앞 육각 7층 석탑. 하지만 이 석탑은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반출이 불어대고 그 대신에 넘겨진 것이 이천 향교방 석탑이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해괴하다. 이 석탑은 보통의 사각형 석탑으로 아무런 특징이 없으며 빼어나지도 못하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관련 문건에 드러난 반출 허가의 판단 근거였다. 흔히 보는 그저 그런 석탑이므로 일본으로 가져가도 좋다는 그런 뜻이었다. 일본 도쿄 시내의 대창 집고관, 즉 오쿠라 슈코관이다. 집고관은 박물관을 뜻하는 표현.
드디어 짓고 간 한쪽의 야외에서 만나는 2005층 석탑이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방향에 세워진 탓인지 습기와 이끼가 차오른 모습이 역력하다. 그 뒤쪽에 보이는 것은 평양 윤리사지 8각 5층 석탑이다. 하지만 언제 제 고향을 떠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더구나 북한 지역이 제 고향인 탓인지 사람들의 관심에서 비껴난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다시 경기도 이천. 시청 앞 광장에는 언젠가 돌아올 2005층 석탑이 놓일 공간이 미리 확보돼 있다. 마땅히 돌아와야 할. 그럼에도 좀처럼 돌아오기 힘든 것이 정녕 한번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의 숙명인 것일까. 경북 상주의 지사리를 찾아가는 길이다. 이곳에는 문화재 보존의 실패와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유적지가 하나 그래 있다. 탑 주인 거 있네. 저 있었어요. 주인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탑이 있던 자리라고 하는데 탑이 있었습니까? 탑이 내가 시집을 오니까 있던 자리는 저쯤 다가갔다가 저가 긴데 도클 막 옛날에 놨다 꼽아서 이름 바구 같은 거 하고 막 이만창 늘어나게 해놨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자꾸 해다 보니까 탑이 없어졌고 이렇게 우리가 저 산으로 쳐올리고 받치면 될랐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돌들을 모아 탑을 쌓았으나 한쪽으로 기우뚱해진 석탑. 세키노 일행이 1912년 고적조사 때 담아낸 모습이다. 이것의 또 다른 학술 명칭은 석심 회피탑. 안쪽에는 벽돌 모양의 거친 돌을 쌓고 겉에는 회를 칠한 특이한 양식의 모전 석탑이다. 이런 형태의 석탑은 오직 이곳에서만 발견된 매우 희귀한 것이었다. 상주 석심 회피탑은 그 명칭 하나로 충분히 이 모전 석탑 연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하나로 우리로서는 지금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지 몰라도 이 명칭 하나로 바로 모전 석탑에도 옛날에는 두껍게 회를 바르고 바로 불보살상 같은 것을 벽화로 그렸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려준 중요한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사계절이 있고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설령 천여년 전에 세워진 탑에 채색을 했다 할지라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모전 석탑은 다 두껍게 회칠을 하고 벽화를 그렸던 것이고 또 그게 없었다면 아무도 그 시꺼먼 돌조각을 보고 기꺼운 마음으로 경배하면서 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 건축물은 당대의 가장 화려함이 다 집약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이었을 때 상주 석심 회피탑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면 탑이 퇴락하는 일은 그야말로 일순간이다. 상주 석심 회피탑은 하지만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번 무너진 유일무이한 석심 회피탑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그 터전마저 파헤쳐진 상태로 한 장의 사진자료만 남겨두고 그렇게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일본 도쿄 외곽에 있는 한 묘지 공원이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유적 복원이나 발굴 조사 현장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 이름,
세키노 타다시. 바로 그가 이곳에 누워 있다. 그는 과연 우리 문화재의 수호자인가, 혹은 약탈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임무에만 충직했던 일제의 조력자였던 것일까? 関野さんという人のが大きな意味で日本の植民地政策に、関わっていたのは確かだと思います。それは日本人である以上、日本人が朝鮮の国内でいろんな活動をするわけですから、それが全てその植民地政策に関わっていたと言えるし言えないケースもありますよね。両方あると思います。で、彼の目の中に入った興味のあるものをどんどん調べていく、調べられるだけ調べるというそういう方法を取ったと思うんですね。 1902년 한국 고건축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선미술사의 연구를 선점했고 1909년 조선 전역에 대한 고적조사와 고분 발굴을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자신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미술사의 내용을 하나씩 채워나간 사람. 그가 남겨놓은 방대한 사진 자료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의 원형을 확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세세한 보고서와 충실한 유리원판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나 그것은 또한 무수한 문화재 순환의 빌미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버린 석굴암과 제자리를 떠나버린 반출 문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경술국지 100년을 맞이하는 지금 일제에 의한 문화재 순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